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 한층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관련 얘기 잠깐 나눠보고 정치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오후에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번 도발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아무래도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형태로 이번 도발이 있은 걸 보면은 미국 예. 본토를 겨냥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바로 남조선을 겨냥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조선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을 겨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예. 또 22일부터 워싱턴에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운용 연습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탄도 미사일 형태로 대륙간 ICBM 형태로 이제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늘 식량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네. 식량난이 엄청난데, 최근에 또 UN 식량기구에다가 식량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식량난이라든지 체제 내 위기를 가지고 미사일 도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ICBM 도발이라는 것을 작년 이후에 다시 작년 11월에 화성 17형이 있었으니까 예. 이번에 다시 화성 15형으로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도발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비슷하게 분석하셨을 것 네, 같은데.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한미 훈련과 관련된 거고, 특히나 이제 3월 달에 이제 군사 훈련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예정대로 그렇게 계속 한다면 본인들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표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다. 예. 그것에 대한 겨냥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지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공할 때 그때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매우 장거리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데요. 사실상 ICBM은 올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북한이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NSC 상임위원회밖에 열리지 않고 대통령이 참석한 NSC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체포 동의안 2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겠습니다. 여당은 대선 때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또 야당은 영장 청구가 깡패나 독재자 같은 짓이다,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부결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론을 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정확하시고요. 총회를 모아서 단호하게 부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속영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대체 이게 수사를 한 건지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검찰이,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뇌물, 배임 이런 것은 다 돈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인데, 예. 돈의 흐름에서 기착지가 이재명 대표로 흘러갔다,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착복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지금 뇌물, 배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428억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의 일당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그렇게 확정하고 언론 플레이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구서에 아예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428억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됐던 그 인정됐던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환수했던 5,500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마저도 이번에 검찰은 1,800억 원으로 그냥 축소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도 축소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작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가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부결할 것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작 수사다, 부결을 뭐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상공 교수께서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부 단속 열심히 하고 있대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패한 지방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이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4,895억 원이라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되는 것이고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133억 5천만 원이라는 제3자 뇌물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거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유동규로 해가지고 당시 최소 651억 원 배임 혐의로 해서 유동규로 이제 선을 끊으려고 꼬리를 자르기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됐던 대장동 관련 수사가 그 유동규로 인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되는 이 사태가 왔고 예. 드디어 16일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이런 사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패한 지방 정치인의 그다음에 지역 토착 비리를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운명 공동체가 돼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해가지고 운명 공동체가 돼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총력전이다, 총동원령을 내리면은 거기에 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저께는 3,000명이나 국회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바깥에 서울 도심에서 지지단체들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 저지를 위해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동원력이 대거 떨어지는 거예요. 동력이 이제 집회 동력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집회 동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론조사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은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64%죠.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그저께 한국 갤럽 조사만 해도 거의 작년 9월 이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론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데 저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이재명의 방탄도 이제 서서히 그 동력이 떨어지고 사라져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예. 배임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 배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으면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해야 될 돈을 왜 지분이 아니고 금액으로 확정했느냐. 이게 배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부동산이 호황이면 유죄고요. 부동산이 불황이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이렇다고 수사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사람들을 엮어내기 시작하면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아무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공직사회에 이게 만연되면 복지부동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부동이라기보다는 본인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단지 이 문제가 이번 건 사건뿐만이 아니고 국가 운영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면서 국정 운영을 한번 해보신 분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계속 저 주장을 하실 거면 왜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못 하십니까? 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 특검을 하자는데 계속 방탄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거면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를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잠깐 해주시고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반박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윤 교수님 방금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비정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호황일 경우 무슨 이제 그 호황일 경우 또 지분으로 안 하고 왜 확정 이익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린 건 그게 전형적인 잔머리입니다. 이재명식의 잔머리에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그냥 마약에 취한 듯이 지금 저렇게 고장난 테이프 돌리듯이 저렇게 이제 계속 외우고 있는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그런 호황이나 불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반드시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고 확정이익을 1,830억으로 딱 정해놓고 난 뒤에 어떤 짓을 했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대장동 업자들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서판교 터널이라는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또 임대 아파트 비율 또 축소라는 그런 특혜를 주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특혜를 주고 계속적으로 대장동 업자들이 돈을 수천억씩 더 벌도록 특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확정이익을 만들어 놓고. 그럴 것 같으면 왜 확정이익을 미리 만드는 겁니까? 미리 만들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돈이 다 배분이 되고 난 뒤에 확정이익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은 안 해놓고 미리 확정이익을 해놓고 그 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특혜를 성남시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저는 당직자라는 분들은 저렇게 고장난 테이프 같이 이재명의 이야기, 이재명의 잔머리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면 그렇게 아주 정의롭게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들이시고요. 50억 클럽 수사가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김만배의 구속이라는 게. 제가 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본인들의 지금의 얘기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걸 묶어서 이제 쌍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의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의당 설득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의당에서는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2월 말까지 보겠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견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이게 큰 흐름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세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같이 이뤄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양당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의 역사성이 분명히 있고요. 진보 정당으로서의 그동안에 꼭 지켜온 당의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부당한 이 검찰의 수사 문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는 정의당은 그동안 쭉 얘기 나왔던 그리고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과 같은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 권력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정치인이면 무조건 거론되면 무조건 구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독재 시대에 맞아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이 특검과 관련해서 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이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정의당이 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하고 피하고 그러느냐면 지난 조국 사태를 거치고 그리고 검수완박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로 통해서 거의 망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여의도에서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어진 정당 중에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인데 지금 그래서 정의당이 제2의 창당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 얼토당토안한 쌍특검인가 하는 부분들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 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든 예. 간에 그 부분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여하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네. 법사위에서 3분의 2를 하든지 예. 아니면 본회의에서 3분의 2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정의당과 시대전환 뭐 군소정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서 왜 거부를 하는지 지금 그걸 판단을 못하고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중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중대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만 해도 김건희 특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리려고 했던 부분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인 김태훈 차장 검사가 지금 막았던 거란 말입니다. 막았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정수마저도 수사팀에서 무혐의 내리자고 건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자고 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자고 했는데 당시 박범계 장관,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김태훈의 반대로 그게 무혐의도 안 내려지고 기소도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저쪽에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당시에 피해자들이 91명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91명인데 90명이 전부 무혐의가 다 내려졌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혼자 무혐의가 안 내려진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은 지난번 재판 가지고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문재인 검찰에서 그렇게 지금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싶었으면은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집어넣지 그걸 왜 못 집어넣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진행사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뤄야 저희가 되는 전당대회 얘기도 해야 돼서. 예. 네. 예. 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투기 의혹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의혹들 표심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이상봉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전당대회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첫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 예. TV 토론회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유세를 진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선거전이 이제 가열되다 보니까 네. 서로 간의 상호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그 마타도와 흑색 선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여하튼 개인 비리라든지 뭐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절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선거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당대회가 이렇게 이제 뭐 상호 비방이라든지 또 뭐 진흙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너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당대회라는 게 당의 대회 아닙니까? 당의 어떻게 보면 또 잔치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또 후유증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 대표가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4명의 후보가 갈라져서 또 그때도 계속 그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목적이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승리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후보들이 그런 부분들 상호 비방들보다는 서로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대결을 벌여야겠죠. 예, 실제로 국민의힘 뭐 선관위에서도 경고가 나오기도 했고요. 윤재관 교수께서는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왔었는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울산역 이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 그 관련해서 당 내에서 토착 비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셨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이면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지역 토착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얘기하셨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좀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천하람 후보에까지 쫓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총선의 공천을 고려했을 때 영남권 의원들이 안 후보를 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안 후보가 이제 어떻게 반전을 좀 마련할지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 후보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도 이제 그 지명도와 대중성 때문에 예. 어떤 선거에서든지 간에 안철수 현상을 늘 갖고 다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방해꾼 이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이제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 그 나경원 파동 이후에는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뭐 TK, PK에서는 거의 과반수 이상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안철수 의원대로의 나름대로의 그 저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의 그 선거 경향을 이렇게 보면 예. 주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런 흐름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비껴가지 않은 게 지금까지 당 선거의 경향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 천하람 후보는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 폭망할 거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좀 바뀐 게 있잖아요. 책임 당원 수가 급증했고 또 당원 투표 100%로 룰이 바뀌었는데 이렇다면 이제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공천 관련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공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당 대표가 뽑히고 난 이후에 뭐 이제 정리가 되면 각 또 지분도 또 있을 것이고 정리가 되면 될 건데
천하람 후보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또 후발 주자인데다가 또 이제 비주류 입장에서 좀 나름대로 선명성, 또 젊은 개혁 주자로서 그런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김기현 후보 아무래도 선두인데다가 주류 세력들이 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대척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김기현 후보가 된다고 해서 총선이 폭망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에 그 본인이 뭐 어떻게 당을 뛰쳐나갈 것도 아니고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하람 후보도 당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도 당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 있는 또 황교안 후보 같은 분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네. 전당대회 이후에 각 부문들이 그런 여러 공천 또 이제 각 장점들을 발휘를 해서 총선 승리에 매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분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또 공천도 제대로 된 공천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연합분들이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서 총선 승리로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가자는 거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선명성이라든지 경쟁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두 분께 시간 좀 더 많이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 예. 관련돼서 저도 이제 한 말씀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예, 해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당내에서 저렇게 조리돌림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본인도 잘못하면 당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그 김기현 후보와 관련돼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대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대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국민의힘에서 대표 리스크를 계속 했는데 대표 리스크를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퍼질 것이다. 그리고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